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한국알콘 DNOH 이현우 PM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이 망막 및 안구건조증의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하단에 질문을 작성하시어 질문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전달해 주시면 강의 종료 후 Q&A 시간을 마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부산 수정안과 박선호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호 원장님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전공의, 부산대학교 안과 망막 전임의를 거쳐 현재 부산 수정안과 망막센터 안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주제는 망막의 구조 및 주요 질환, 망막 영역에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입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안과 망막센터의 박선호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알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망막의 구조 및 주요 질환, 그리고 망막 영역에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망막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임상에서 자주 맞이하게 되는 망막의 주요 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 혈관폐쇄, 망막 박리, 망막 점막, 황반원공, 비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망막 영역에서의 건강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안구 벽 뒤쪽에 3분의 2 정도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막이 망막 신경인데, 마치 벽에 붙어 있는 벽지처럼 안구의 가장 안쪽 벽에 망막 신경이 붙어 있고, 신경의 가운데 부분에 시신경, 그리고 망막 혈관들이 있으며,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이제 황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 뒤쪽에 이 3분의 2 정도의 이 공간은 유리체라고 하는 젤 상태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주머니 같은 구조물로 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이 이제 이 유리체와 망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망막은 1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치에 따라서 두께는 0.1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0.23mm 정도까지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막의 중심부는 임상적으로 후극부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망막의 중심에서도 가장 가운데 부분을 흔히 황반, 중심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실제 망막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이 노란 부분이 이제 시신경, 그리고 시신경 주변으로 해서 망막, 정맥과 동맥들의 혈관이 분포하게 되고, 이 한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후극부라 부르고, 후극부에서도 가장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 3번의 이 사진이 이 황반부만 정밀하게 찍은 빛간섭 단층 촬영 영상인데, 이게 건강한 황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 사진을 지금 잘 기억해 두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 제가 각각의 개별 질환들을 설명드릴 때, 이 사진 정상적인 황반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인데, 당뇨라고 하는 병은 아시다시피 온몸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 병이고, 따라서 몸에 혈관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합병증이 일어나는 세 부분이 눈에 있는 망막, 그리고 신장, 그리고 신경인데, 우리나라 성인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 이 당뇨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 작은 혈관들이 막히거나 손상이 되면서 그쪽을 통해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 안에 있던 내부에 있는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삼출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 황반부종은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반부 아래쪽에 물이 차면서 붓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비증식성도 4단계, 증식성도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비증식성, 증식성으로 나눌 수 있고 증식성과 비증식성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신생혈관의 유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랗게 된 부분은 이제 경색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노란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삼출물들이 이런 식으로 망막에 쌓이게 되고 증식성의 대표적인 이 신생혈관으로서 이렇게 나쁜 혈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작은 출혈 그리고 이런 삼출물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아까 전에 보셨던 정상적인 황반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차서 붓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당뇨 때문에 황반이 붓게 되는 당뇨 황반 부종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당뇨 망막병증인데 보시면 이런 신생혈관들도 엄청 많이 발생돼 있고 그 다음 여기 보는 이 노란 막 이건 이제 견인성 막인데 이런 견인성 막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망막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레이저, 그리고 안군의 주사, 그리고 수술인데 먼저 레이저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늘상 비유하는 게 사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과가 있고 사과의 썩은 부분이 이만큼 발생을 했을 때 이 썩은 부분을 빨리 도려내줘야 나머지 부분들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망막 중에서도 이 후국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후국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중심 시력이 살아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주변부부터 망가져서 점점점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변부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망가진 주변부를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태워서 죽여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망가진 부분이 중심부로 진행을 하지 않아서 중심 시력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명까지 가게 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황반 부종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안군의 주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티-VEGF라고 부르는 루센티스, 아엘리아, 아바스틴 같은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대량의 출혈이나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견인성 막에 의한 망막 박리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 시커먼 부분 이게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대량의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 출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다 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반 변성인데 그 다음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는 병을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황반 변성은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 진행을 해서 실명까지 이룰 수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 실명 원인의 1, 2위를 다투는 게 이제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변성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성과 습성인데 건성 같은 경우에는 황반부의 신경이 점차 위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말라가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말라가는 병이 건성 황반 변성이고 습성 같은 경우는 이 맥락막 신생혈관, 흔히 CMV라고 부르는 맥락막 신생혈관이 새로 생기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피나 물 같은 것들이 황반부를 망가뜨리면서 출혈, 삼출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반 변성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성, 나이가 듦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인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이제 고도근시 환자에서 근시성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건성 황반 변성입니다. 이 황반부 주변에 보면 이 노란 점들, 이 점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드루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노폐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런 노폐물이 발생을 해도 이 RPE라고 부르는 이 망막 색소상피층에서 저런 것들이 다 청소가 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청소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미처 청소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이런 식으로 드루젠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건성으로 있다가도 이 아래쪽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신생혈관을 통해서 피가 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나 이런 삼출물이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혈관 조형 사진을 한 건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황반이고, 원래는 이부 황반부에는 혈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형술을 시행했을 때 새카맣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그 신생혈관을 통해서 조형제가 밖으로 새 나와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층 촬영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요 동그란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자글자글한 부분들이 이제 드루젠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신생혈관 밖으로 물이 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새카만 부분이 물이 새 나온 거고,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습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이 많이 고이게 망막 밑에 쪽에 많이 물이 고일 수도 있고, 혹은 망막 사이에 이렇게 물이 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건 흉터로 이미 변한 겁니다. 이렇게 흉터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되면 사실 시력을 회복하기엔 많이 힘듭니다. 황반변성의 치료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안군의 주사입니다. 루센티스, 아엘리아,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이제 비오뷰, 그리고 예전부터 쓰던 아바스틴 같은 주사를 놓게 되는데, 황반변성에서의 주사는 신생혈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신생혈관 자체를 없애는 치료는 아직은 없고, 주사를 통해서 혈관의 활동성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놓고 혈관의 활동성이 낮아지면은 보통 저런 물이 빠지고 황반이 안정화되는데, 주사의 약기운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주사를 놓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장기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레이저 치료나 광역학 치료 같은 걸로 신생혈관을 없애려는 치료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고,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사실 예방인데, 루테인, 제아잔틴, 그리고 아연 같은 이제 항산화 비타민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 황반변성이 오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연하는 것도 황반변성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망막 혈관 폐쇄는 정말 말 그대로 망막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이 돼서 출혈이 일어나고 망막이 손상되는 병을 통틀어서 지칭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위치에 따라서 망막 정맥이 막힐 수 있고 동맥이 막힐 수 있고요. 그것 정맥, 동맥도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막혔으면 중심 정맥, 중심 동맥 폐쇄, 일부 분지가 막혔으면 분지 정맥, 분지 동맥 폐쇄로 나누어서 지칭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망막의 정맥이 크게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분지로 나뉘게 되고, 이 분지 중에 하나가 막혔을 때 이제 분지 망막 정맥 폐쇄가 되는 거고, 이 사진은 이제 4개의 분지가 다 중심 정맥이 막히면서 4개의 분지가 다 막히게 되면 중심 정맥 폐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관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피나 물, 그런 노폐물들이 황반부에 고이게 되면서 황반부가 이렇게 붓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당뇨 황반부종과 마찬가지로 눈의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동맥이 막히는 경우인데요. 동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분지가 있고 가운데 이제 중심 동맥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이제 이쪽 분지에 동맥이 막힌 분지 동맥 폐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변한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동맥이 막히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은 부위입니다.
죽은 부위고, 망막 동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막혔을 때 바로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에서 이 막힌 부분의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는다면 진행이 되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혈전이 뚫리더라도 이미 이렇게 하얗게 죽어버린 부분은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망막 동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막 박리입니다. 망막 박리는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져서 들뜨게 되는 병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망막이 떨어지는 겁니다. 벽에서 벽지가 떨어지듯이 망막이 떨어지는 거고, 망막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열공과 비열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열공이라고 하는 건 망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리체, 물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면서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고도 근시, 그리고 망막 주변부에 변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에 아니면 외상 등에 의해서 열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열공 망막 박리는 견인성과 삼출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견인성 같은 경우는 당뇨합병증, 고혈압, 천공상 후에 혹은 포도막염, 망막 혈관염 등에 의해서 눈 속에 흉터 조직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터 조직이 점점 자람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망막을 구기고 들뜨게 되는 현상을 견인 망막 박리라 하고, 삼출성은 이제 종양이나 염증 등에 의해서 이제 삼출물이 망막 아래쪽으로 고이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열공 망막 박리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망막이 찢어진 겁니다. 열공이 생긴 거고, 이 구멍을 통해서 유리체,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만큼 물이 차서 망막이 벽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통해서 눈 안쪽에 이제 유리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고인 물을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해서 구멍을 막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막을 벽에 붙여주기 위해서 눈 안에다가 가스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은 이제 구멍 주변에 레이저로 해서 구멍을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스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눈 안에 이렇게 가스방울을 넣어서 망막을 붙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망막 점막입니다.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생기는 섬유성 막으로서 이 막이 생기게 되면은 정상적인 망막, 특히나 황반부의 구조가 깨지게 되고 망막에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망막 점막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이 유리체라고 하는 물주머니랑 망막이 젊었을 때는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통 이제 한 40, 50대 넘어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리체가 서서히 망막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리가 되는 과정 중에서 비정상적인 치유 과정,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약간 흉터 조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게 이제 막의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노란 부분들, 이게 이제 막이 형성이 된 거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요 하얀 선이 막입니다. 막이 발생을 하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야 될 황반부가 이 막에 의해서 당겨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수술한 케이스인데, 망막 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경과를 지켜보든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저 막을 제거하든가 하는 건데, 수술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 막의 모양, 그리고 환자의 시력이나 이런 굽어 보이는 변시증 증상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쪽에 이 막이 발생하면서 황반부의 구조가 많이 망가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유리체열제술을 하고 이 막을 제거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황반부의 모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반 원공인데, 쉽게 말하면 황반부에 동그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은 이제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체가 처음에는 망막과 붙어 있는데 너무 강하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신경 조직인 황반의 일부분을 뜯으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 동그란 부분이 이제 구멍이 형성이 된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원래대로라면은 이 황반부가 이렇게 가다가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이 뚝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제 환자 케이스인데 보시면 여기 요 선이 이제 그 유리체라고 하는 이제 물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실제로는 이제 이 위쪽으로 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리체가 원래는 요 망막이랑 붙어 있다가 이제 서서히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 황반부에 너무 세게 붙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뜯어 먹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발생하게 됐고요. 황반 원공은 이제 생기면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이 유리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구멍 주변으로 내경계막이라고 해서 이제 망막의 가장 위층 한꺼풀을 동그랗게 벗겨냅니다. 동그랗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망막을 가스로 채워넣게 되면은 이제 상처의 치유 과정이 발생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황반부의 모양을 되찾게 됩니다. 비문증인데 사실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비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눈앞에 뭐 날파리가 보인다, 뭐 지렁이가 보인다, 뭐 아지랑이가 보인다. 이 유리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구 뒤편에 젤 상태의 물주머니 같은 조직인데 후유리체 박리, 그러니까 이제 유리체랑 망막이 젊었을 땐 붙어 있다가 이제 유리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면은 이제 망막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종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이제 부피가 줄어들면서 응축된 유리체로 인해서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환자분한테 그냥 쉽게 설명드릴 때는 이제 찌꺼기가 노화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길 수도 있고 이 환자에서도 보면은 여기 요 동그란 부분에 요 응축된 덩어리, 유리체 덩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문증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사람 눈에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눈이랑 뇌에서 적응을 하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덜 보이고 옅어지다가 이제 적응이 완전히 되고 나면은 내가 애써 찾지 않는 이상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적응이 돼서 살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간혹 이 혼탁이 정말 너무 크게 발생을 해서 뭐 생활이 불편할 정도나 이 정도로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망막 영역에서 이제 건성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거 리뷰 논문입니다. 다양한 이제 안과 수술 영역에서 수술한 이후에 그 안구 표면의 변화, 이제 그 건조증에 관한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제 논문들을 쭉 모아서 리뷰한 논문인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라섹 같은 이제 리프렉티브 서저리 아니면은 백내장 수술 이후에는 이제 건성환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트라베큘렉토미라고 이제 녹내장 수술 이후에도 이제 건성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망막 수술, 이 유리체 절제술 이후에도 이 건성환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한 논문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두 가지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제 23게이지 유리체 절제술 후에 이제 이 건성환의 증상 그리고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건데 수술 일주일 후에 이제 이 BUT가 낮아졌다가 이제 보통 한 달에서 3개월까지 계속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또 이제 이 OSDI 스코어도 수술 일주일 후에 나빠졌다가 이제 계속 천천히 회복이 돼서 1개월과 3개월째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는 결과를 보고했고요. 이거 이제 2016년도에 또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20게이지, 23게이지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셔머 테스트를 시행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수술 1개월째랑 3개월째 유의하게 이 셔머 테스트의 결과가 낮게 나왔다, 안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망막 환자에서 이제 건성환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일단은 망막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건조증이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심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안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주사 맞으신 다음에 안약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포도막염 같은 염증이 동반돼서 안약 쓰시는 분들, 그리고 망막 환자들은 또 녹내장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녹내장 약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른 안약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건성환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망막 수술을 할 때 많은 경우에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동반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백내장이 없다 하더라도 망막 수술만, 유리체열 수술만 하게 된다면 보통 수술하고 한 1년 사이에 백내장이 확 진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젊은 뭐 20, 30대 환자들이라면 모를까, 요즘 같아서는 한 40대 정도만 넘어가면은 보통 백내장 수술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건성환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래에서 망막 환자들한테 이런 인공 눈물 같은 거 많이 처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루틴으로 인공 눈물을 처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 실제 케이스인데요. 73세 남자 환자였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왼쪽 눈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인공수정체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서 이제 유리철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떨어진 인공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새 인공수정체를 이제 공막에 고정해주는 공막 고정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하고 이제 뭐 위치도 좋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이제 계속 불편하고 뭐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한 달째 됐을 때 이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각막에 이제 밀환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제 건조증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처가 광범위하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술 이후에 제가 0.15% 인공누액을 계속 꾸준히 쓰던 환자였는데 호전이 없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인공누액을 이제 좀 고농도로 0.3%짜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열청 약도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꾸준히 쓰니까 이제 점차 회복이 되고 이제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뭐 저보다 더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고농도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환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효과는 좋지만 이제 높은 점도 때문에 이제 뭐 시야 흐림, 낮은 점안감 등의 여러 가지 불편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카이닉스 3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 배합을 통해서 치료 효과는 높이고 시야 흐림, 점안감들은 개선시킨 약제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망막 환자들, 수술 후에 환자들한테서도 많이 사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강의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질문을 작성하시어 질문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 안 읽어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일단 0.15%를 뭐 일단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사실 뭐 비중으로만 따지면 거의 사실 한 90% 이상은 거의 0.15%를 저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이제 0.15%를 썼는데도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경우, 그런 심한 환자들한테서는 이제 0.3% 인공누액을 처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이 마이봄샘 면적 소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망령마음병증이 마이본샘 면적 소실에 영향을 미친. 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냥 그런 걸 고려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환자의 그냥 실제로 제가 그냥 마이본샘의 상태 그런 MGD 상태를 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이제 간단하게는 뭐 그냥 마이봄샘 그 MGD가 심한 경우에는 뭐 온찜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리코멘드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별로 호전이 없다면 이제 뭐 그런 눈꺼풀 위생 관리 뭐 그런 닦는 청소 같은 거, 아니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뭐 IPL 레이저 같은 그런 것들을 심한 경우에는 리코멘드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도 뭐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특히나 이제 그냥 뭐 망막 상태 뭐 그냥 뭐 망막이 그냥 큰 이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경과를 보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0.15%를 많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다른 약제들을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막 각막 상태가 많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수술 이후에 이제 저런 분들이 수술 이후에 각막이 사실 안 좋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또 이제 망막 하시는 분들이 각막 쪽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잘 안 보시는 경우도 이제 약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망막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망막 상태, 수술 상태는 좋은데 환자가 뭔가 계속 불편해하고 시력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막이 안 좋은 경우가 이제 꽤 많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뭐 약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서 각막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고농도의 인공 눈물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직접 질문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망막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무엇인지요? 신생세포 절제술 및 인젝션은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생세포 절제술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그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절제한다던가 그걸 없앤다던가 아니면 또 인젝션도 하나의 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예, 환자의 예.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망막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황반변성, 이제 신생 황반변성에 관한 이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도 늘 이제 황반변성 환자가 오면은 환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사실은 그거죠. 그러면은 그 신생 혈관 자체를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뭐 예전에 사실 이 주사가 그 나오기 전에는 제가 뭐 최근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그 레이저 치료, 뭐 광역화 치료 이런 게 실제로는 이제 신생 혈관 자체를 그냥 없애는 치료인데, 아쉽게도 이제 그러한 치료들은 신생 혈관만 선택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그 신생 혈관을 없애면서 주변부에 있는 정상 조직들이 같이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 이제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선택적으로 신생 혈관만 소멸을 시키는 게 이제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뚜렷한 그건 없는 것 같고, 사실 단계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젝션 같은 경우도 주사라 이제 맞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사를 한번 맞는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뭐 아바스틴, 루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알리아가 2달, 최근에 나온 비오뷰가 이제 3개월, 약 효과가 점점 늘어난 것처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처음에는 그 주사 기간을 이제 늘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사 말고 조금 덜 침습적인 방법, 뭐 예를 들자면 뭐 진짜 뭐 안약이라든지 뭐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신생혈관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생혈관 자체를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도의 차이를 사실 제가 각 제품마다 써보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워낙 사실 시중에 뭐 나와 있는 눈물약 많기 때문에 제가 제품마다 써보진 못했고, 농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눈물약 저만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사실 느끼긴 합니다. 분명히 이제 고농도가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 같고 약간 연고 같은 느낌으로, 대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약간 끈적끈적하고 좀 약간 불편함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카이닉스 쓴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이제 저농도랑 고농도를 다 샘플을 받아서 써봤는데 약간 이제 그런 걸 저도 분명히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품별로 구분을 제가 써서 구분해 본 적은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이는데요. 그 원장님 강의가 너무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생각이 나서 예.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루센티스라든가 뭐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 도 바이오시밀러들이 개발이 돼서 네. 각 제약사 회사들이 뭐 3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게 된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약가들이 워낙 비싸고 보험 급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그 런치를 하게 됐을 때 네. 그 선생님께서는 이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처방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발표를 또 이제 해야 될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좀 알아보고 이제 좀 그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화학약들, 우리 보통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약들은 이제 구조만 이제 딱 이제 공개가 되면 똑같은 구조로 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정말 그 효과가 똑같은 약이 제네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오시밀러 같은 부분은 이제 아무리 그게 공식이 그게 화학식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더라도 사실 이게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다라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상에서 제가 실제로 쓸 때는 가격적인 부분을 사실 가장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사실 비슷한 가격에 바이오시밀러랑 원약이 있다면은 굳이 제가 바이오시밀러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워낙에 그 이제 뭐 루센티스 뭐 아일리아 비오비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보험 기준이 안 되면은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뭐 거의 쓰자라고는 말을 거의 못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보험 기준이 계속 좀 약간 스트릭트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속 아바스틴을 쓰고 있는데 이제 효과는 없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아바스틴을 쓰자니 효과는 없고, 그렇다고 환자한테 1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환자가 그 기존의 원약보다는 조금 부담이 없는 가격에 맞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의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경제적으로 좀 버든이 되신 분한테는 바이오시밀러가 그 제네릭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진 부분이라 네. 처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강의 듣다가 그 원장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망막 환자 그 자체만 하는 것보다 망막 환자 분들이 백내장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구 건조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뭐 네. 처방을 하신다고 안구 건조 약제에 네네. 대해서. 그러면 그 수술을 하지 않는 망막 그 자체에서의 기회 요인이 있다면은 저희에게 그
자문을 해주신다면 어떤 영역으로 더 그 저희 안구건조증 약을 그 프로모션 할 때 좋을지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은 망막 환자들.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어디 뭐 논문이 밝혀진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아까 정리한 건데,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망막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젊은 사람 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령 환자분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조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고령이고, 그 다음에 약을 진짜 같이 쓰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다른 약들을 같이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약제들 때문에 이제 각막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타겟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모든 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